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가르치는 대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가르치는 이 손가락 끝을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 보통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레임은 마치 그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동그랗게 생겼느냐, 뭐 납작하게 생겼느냐, 또는 깊이가 깊으냐, 또는 얇으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모양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프레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릇은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릇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은. 그랬을 때 심리 코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 속에 실제로 담겨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프레임이 동그랗다, 네모나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프레임 속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심리 코드는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코드는 항상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에 연관되어 가지고 심리 코드가 나오게 돼요.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부자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거는 각각의 영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코드는 A, B, C 세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A라는 심리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왜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냐.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A라는 심리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B라는 심리 코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교육은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대학 시험만 통과하면 최고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교육은 인간성을 제대로 개발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교육에 대한 심리 코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구체적인 이슈나 또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은 말 그대로 그냥 프레임, 형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멋진 그림을 본다라고 할 때는 그 그림의 액자에 보고 와, 액자가 너무 멋있네요. 액자 역시 이 금빛 액자가 이 그림을 혹시 잘 받쳐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객이 있고 액자가 뭐로 만들어졌든 전혀 관심이 없이 그림 자체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 어떤 관객이 어디에 걸렸든 상관없이 어떤 관객이 제대로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기껏해봤자 그림의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지 그 그림 내용이 뭔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나 수준은 전혀 되지 못했다라고 그런 사실은 겉에 있는 프레임 이게 금색이다 아니다 이게 회색이 더 좋다 뭐 목재로 만든 프레임이 더 오래 간다 아니다 플라스틱이 더 싸고 좋지 않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수준이지 정작 그 프레임이 담고 있는 그림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 프레임이 담고 있는 그림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심리의 에센스고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 설정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인 게 진보다 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프레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진보라고 주장을 하면 내하고 적대적인 관계인 사람을 보수라고 공격을 하든지
또는 내가 보수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면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보라고 공격을 하는 거. 이 정부는 앞으로 민생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는 지금까지 뭐에 초점을 뒀냐면, 야당은 정부는 지금까지 정치 공작에만 초점을 뒀지 민생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프레임을 설정하는 또는 프레임에 초점을 두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정부는 정치 공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민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다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왜 진보나 보수로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거나 또는 미국과 내가 붙어야 되는 집단이 있고 그 내가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집단과 대립되는 적대적인 집단이 상당히 분명했거든요. 적과 악운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그 시대 또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프레임만 가지고도 이 우리가 사현상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치 정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인간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치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중세시대 때도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중세하고 근대의 차이가 가장 뭐냐라고 할 때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요즘에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지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복잡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중세에는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그 당시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모든 글은 라틴어로 써야 돼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로 표기한다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쓰든 독일 말을 쓰든 프랑스 말을 쓰든 이태리 말을 쓰든 이게 유럽에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왜 그러면 각 지역 사람들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 말이 되겠죠. 그걸 쓰는 게 중요한 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바로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신의 뜻 내지는 또는 신의 논리, 그걸 가장 잘 대표하는 건 라틴 말이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살아가도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